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과 만찬 회동 가지면서 신구 권력 충돌 양상은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죠. 특히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인수위는 현 정부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것은 아니어서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치권은 지금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한 몸풀기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찬 회동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역대 가장 긴 171분간 2시간 51분 동안 만났다고 합니다. 어제 회동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모처럼 흐뭇한 모습이었다. 전임자, 후임자가 상춘제 잔디밭을 거닐면서 악수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신구 갈등 이제 좀 가라앉는가 하는가 이게 좀 편안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좀 외화 내빈으로 볼 수도 있겠다. 겉은 화려하고 그렇지만 실속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합의안이 안 나와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덕담을 유감없이 많이 했지만 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뭔가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2차, 3차 실무진들이 만나면 그러니까요.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철희 정무수석, 장지원 비서실장이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성과라고 하면은 그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더 굼지 않게 이 정도로 막았다라는 것이 성과로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속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묵은 숙제를 한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았는데요. 네. 그래도 갈등이 더 확산되지 않게 이렇게 막을 수가 있었으니까 예. 뭐 실무선에서 뭐 해법은 찾겠죠. 하지만 과연 다음 2차 회동이 또 있을지 취임식 전에 3차 회동까지 이어질지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네, 추은호 해설위원은 청와대 출입 기자를 지내셨고 또 우리 최진 원장님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보셔서 지금 저희 화면에 잠깐 나오는 곳 저희가 상춘제죠. 상춘제. 네. 예. 상춘제가 보통은 이제 외빈들 오셨을 때 거기서 이제 식사도 하고 차담회도 하고 그런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곳은 이제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여민관 1층입니다. 여기서 문 대통령이 영접을 해서 바로 상춘제로 이동하는 과정에 그 상춘제 앞에 청와대 녹지원이라고 굉장히 좋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춘제 아마 가장 좋은 계절일 거예요. 매화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뭐 산수유도 피고 반송도 있고 이 좋은 곳을 지나면서 문 대통령이 이곳저곳 좀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찬은 상춘제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주로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본관 혹은 관저에서 진행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본관을 잘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상춘제를 많이 쓰는데 전에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도 여기서 그 만찬 회동한 적이 있고요. 여야 대표 회동이라든가 기업인 회동할 때도 주로 상춘제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문 대통령은 많이 활용한 공간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을 또 예우하는 차원에서 상춘제를 이렇게 해서 그 회동을 장소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의 속마음을 한번 좀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자, 소나무나 매화꽃, 산수 이렇게 좋은데 꼭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속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좋긴 좋은데 그래도 꼭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제 상춘제 만찬 요리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음식 요리에 약간 좀 뭐 섭섭한 불만 같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콩나물 비빔밥 탕평채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자꾸 청와대 집무실 떠나겠다는 게 어떤 제왕적 공간으로부터 탈피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음식을 보면요. 어제 먹었던 음식보다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 먹는 음식이 너무 왕의 음식 같아요. 수라상 같습니다. 어제 보시겠습니까? 계절 해산물 냉채를 먹었는데 거기 이제 새조개들하고 전복, 쭈꾸미 들어갔는데 이후 해송자쭉, 한우갈비, 더운 채소, 금태구이
생선이 약간 금태가 좀 두른 것처럼 생겨서 금태구이인데 생절이 모시족의 섬초 된장국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배추김치, 오이소박이, 탕평채, 더덕구이, 봄나물 비빔밥, 레드라인 이런 음식을요 거의 하루 걸러 이틀 걸어서 대통령이 먹다 보면 이런 최고급 음식을 의전을 받다 보면 당선인을 자기도 초대해서 모르게 국정에 제왕적 대접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한 음식 아닐까요? 아니에요. 특별하게 음식을 했는데 예. 저도 청와대 근무에서 바지 행사를 가봤지만 네. 이런 음식이 많이 나오면 네. 많이 먹게 됩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음식의 요리들을 많이 먹게 돼요. 예. 지금 오늘 나온 외에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새로 용산 시대든 어디든 간에 다음 뭐 그대로 들어간 윤석열 당선인은 네. 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들어도 알 수 있는 이름의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예, 제왕적 알겠습니다. 사고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음식부터 먹는 음식부터 바꿨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현안 이슈 몇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집무실 이전 같은 경우에는요.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산 이전 꼭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예산 살펴서 협조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혹시 국무회의 때 상정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그 예상도 있었는데 오늘은 하지 않았어요. 예. 시기적으로 좀 임박했을 겁니다. 네. 496억 원 예비비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안건인데 매주 화요일마다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한 주는 대통령 주재회의, 한 주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데 오늘은 그 김부겸 총리 주재 회의였을 텐데 네. 어제 청와대 회동이 이루어지고 오늘 바로 당일 안건으로 이걸 올리기에는 전혀 검토하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그렇군요. 부족했다. 물론 예. 당일 안건, 즉석 안건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이 건은 조금 다를 거고 만약에 그 인수위 측에서 강력하게 원한다면은 이번 주라도 임시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은 그렇게 뭐 시급한 안건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정상적이라면은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정부가 준비하지 않을까 그럴 그렇게 가능성이 예상해 있겠네요.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면 MB 사면 관련 논의는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저는 사전 협의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MB 사면 문제를 논의한 것 자체가 두 사람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사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당선인 두 분 네네. 때문에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에는 좀 보완을 붙이기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요, 보통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일종의 카드입니다. 협상의 카드. 네. 이거는 본인 임기 중에 실제로 협상을 사면 복권을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하나를 베풀어주는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통. 예, 예, 그래서 예. 자, 이 사면 문제를 해줄 테니까 그럼 공공의 인사 문제는 어디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지 서로 딜을 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쉽게 내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예. 언론의 보도는 되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양쪽 실무진에서는 그렇군요.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실무 협의를 말씀하신 대로 하기로 했고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감사위원이면 어렵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다른 인사는 청와대가 직접 할까요? 협의를 해서. 예. 일단 그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지원 비서실장이 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당선인 측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기에는 알박기 인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비토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것을 인정해 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임기 말에 남아 있는 인사가 감사위원 인사를 안 한다면 이제 선관위원 인사가 선관위원. 있는데 예. 그것은 뭐 계속 논쟁이 됐기 때문에 시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 내 인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 보기에는 당선인 측의 비토권을 가지기 때문에 섣불리 청와대에서 이제는 그 임명을 하거나 하는 것은 좀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전장연 출퇴근길 지금 지하철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수위가 이 단체를 찾았죠. 이준석 대표의 오늘 라디오 인터뷰 그리고 인수위와 전장연 면담 모습 계속해서 보고 오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시위라는 방식은 서울 지하철 그 출입문에 휠체어를 예. 정지시킵니다. 이건 3호선, 4호선 타는 출퇴근하는 서울 시민들이 왜 이렇게 투쟁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이게 제 강력한 이의제기입니다. 어떻게 볼모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 뭐를 볼모 삼자서 시위하지 말라는 표현이 네. 참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절박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이해합니다만은 다른 타인의 시민들의 어떤 그런 그 출근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시고 오늘 중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해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또 말씀 잘 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시위가 아닌 시위 방식을 지금 문제 삼는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고 볼모라는 표현도 관용 표현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 단체가 앞으로 출퇴근길 이 시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삭발 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말하기를 시위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방식이 항상 문제예요. 과거에도 보면 예. 돌직구 스타일 아닙니까? 네. 팍 직선적으로 직접 화법을 쓰는 표현은 2030 세대한테 먹히고 선거 때는 항상 유리합니다만은 예. 중장년층 저는 한 이슈 아주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반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저런 이를테면 논란이 선거 과정에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적 발언을 해야 되는데 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집권 여당의 젊은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후로 정책적인 발언할 때도 말의 내용보다도 말의 방식에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인수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장애인 단체 달래기에도 나서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와는 좀 결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인수위 측은 그 이 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자칫하면은 혐오 정치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아무리 그 발언의 진위가 그렇지 않더라 그래도. 예. 근데 인수위 측에서는 자칫하다가는 이것이 국민 통합의 기저를 해친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약자 혐오로 자칫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일부라도 치달으면은 그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철학과도 맞지 않고 또 국민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의 염원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나름대로 차별화하는 그런 기저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이미자 의원의 접근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보니까 요구 사항을 검토하겠다. 단기, 적극적으로 중기, 수용하겠다. 장기로 그렇습니다. 검토하겠다. 그런 것들이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설득력을 호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투쟁 방식도 바꾸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이끌어낸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인수위가 오늘 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임대차 3법 개정과 관련해서 민주당을 설득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처리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저희 당이 밝힌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그때도 이 부분은 좀 지켜져야 된다 이 말씀 드린 바가 있죠. 다만 이제 올해 하반기 접어들면서 그 계약 기간이 이제는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저희가 좀 면밀히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까지 우선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는 계속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데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다고는 했어요. 임대차 3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 같습니까? 일단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까지 모든 여권의 핵심 인사들도 다 실패를 인정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하면 일단 실패라고 거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위해서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도 민주당의 특정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기에는 민심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부동산 정책만큼은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그 상당히 거기 무게의 힘을 좀 더 실어주는 것이 지금 어떤 민심의 현주소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민주당으로 입장에서도 너무 강하게
반대하지 말고 본인의 어떤 실패에 대한 반면교사를 삼아서 제안을 해주거나 적극적으로 돕도록 서로 협치를 하는 것이 지금 좀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6월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아서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그 국민의힘이나 그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법 개정은 의석수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장애입니다. 거기에다가 2년 플러스 2년 그 계약갱신이 이제 4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4년 7월에 예. 법 개정이 2년 지났기 때문에 그 전에 2년까지 합쳐서 만료가 되는 것이 한 7월부터 돌아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5% 상한제에 적용을 안 받는 그런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칫 그 어떻게 보면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는 예, 거죠. 예. 섣불리 접근을 했다가는 시장의 안정을 해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 개정은 좀 장기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지금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민간주택 활성화 이런 것으로 지금 단기적인 활로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생산적인 좀 더 창조적인 방법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법안인데요. 임차인을 실제로 잘 보호하고 있는 법인지는 이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른바 검수완박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윤석열 당선인 대장동 비리 가족 관련 특검 법안도 제출을 한 상황인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과연 밀어붙일까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관철시키기가. 지금 대장동 비리나 가족과 관련 특검을 실시하면 여야가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만 야당 민주당에게 훨씬 더 부담이 되죠. 예. 윤석열 당선인이 정권을 잡았네. 집권 여당인데 권력의 칼자루를 윤석열 정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이 될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끝까지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고 예, 그리고 지금 40여일 남았지 않습니까? 취임식까지.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검수완박을 한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을까? 지금 청와대 이전도 너무 졸속이다라고 민주당이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 수사권이란 거대한 권력을 예. 그동안 5년 내내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을 지금 와서 한 4개월 이내에 할 수 있겠다? 지금 검찰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좀 법무장관 검찰 지휘권이라든지 뭐 독립적인 예산을 주고 해서 검찰을 완전히 새롭게 환골 탈퇴하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방침인데 그걸 정면으로 맞서서 4개월 동안에 현 정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완성을 하겠다. 이거는 저는 물리적으로도 사실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야말로 원내대표가 양쪽에 서로 선발이 되면 예. 서로 선출이 되면 그야말로 긴밀하게 양측 간에 여야 협상 이 그야말로 필요한 지점 가장 협상이 필요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 특검과 검수 완박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협상으로 가능할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검찰 수사 완전 박탈 과거에도 계속 주장해 왔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대장동 비리 특검 반드시 실시하자라는 입장인데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일단 검수완박 관련 법은 만약에 그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한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들어서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임기 내에 빨리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하자라는 건데 한 40여일 남은 동안에 처리하려면은 단독 강행 처리밖에 없습니다. 법사위 강행 처리해야죠. 본회의 강행 처리해야 되는데 예. 그럴 경우 전국 경색 그리고 새 정부 발목 잡기 이런 부정적인 여파 때문에 지방선거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무리한 단독 강행 처리는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롭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제출한 이른바 그 대장동 비리와 가족 비리 특검 네. 11명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기존에 민주당이 그 내놓은 대장동 특검법은 172명이 했는데 11명이 했기 때문에 그 상징성 외에는 이걸 강력하게 추진할 동력도 없을 거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했으니까 좀 더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요 서울시장 후보군을 가뭄을 지금 겪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 등판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보는 건데요. 지금 송영길 카드가 최선의 카드다.
라고 해서 지금 내놓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 민주당 내에 예. 마땅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대타론 비슷한 건데 네.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편치는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5선하고 인천시장하고 당 대표까지 다 했습니다. 네. 근데 직구 권력이 바꿔진 상태에서 서울시장 말하자면 야당 후보로 나간다는 건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당선이 된다면야 이제 그다음 뭐 탄탄히 되면 지금처럼 당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을 경우에 네. 떨어질 경우에 네. 그럼 다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중간에 재보궐 선거에서 들어올 수도 없고 다시 당 대표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5년 후에 2027년 대선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너무 정치적인 앞으로 스케줄이 달력이 좀 안개 속이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네. 쉽게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진짜 출마하느냐 여부는 저는 윤석열 당선이 어느 정도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앞으로 남은 40일 동안 취임식 네. 전까지 윤석열 당선이 잘 되면 탄탄히 지지도가 높으면 예. 송영길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는 거고, 네. 예, 훨씬 지금 윤석열 당선이 잘 못하고 죽을 쓰고 여러 가지 지지도가 낮으면 예. 그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미묘한 상황이지. 가능성 그래도 예, 열어두고 생각이 계시는 것 듭니다. 같은데요. 그러면 네? 가능성은 열어두고 계신 것 같아요. 출마 가능성. 가능성 물론 출마 가능성 있지만 예. 현 시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낮다고 보는 겁니다. 상당히 낮다. 예, 한 30% 정도 되는 된다고 보는데 굳이 표현한다면 100에 한 30% 정도 된다고 그렇군요.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상임고문의 최측근 이른바 7인회가 송영길 전 대표를 만났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 정성호 의원 그리고 예. 김남국 의원 어떻게 보면은 친 이재명계의 핵심 인사들 아닙니까?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경북 영천의 은혜사를 방문해서 지금 사진 나오고 예, 있는데요. 은혜사를 방문해서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표현을 했지. 누군가는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그렇습니다. 한다. 이런 김남국 말을 의원이 했다는데 그런 표현을 했어요. 결국 그렇습니까? 예. 서울시장에 그 좀 차출해 달라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하지만 여기서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민주당 서울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40명입니다. 40명. 40명이에요. 그리고 3선, 4선 합쳐서 17명입니다. 예. 그 중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없다, 가뭄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지난 대통령 선거에 나온 민주당 당내 경선에 나온 후보 중에서 네. 서울에서 지역구를 둔 활동을 경력 있는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의원 4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네. 서울시장 후보 인물란이다? 그거는 뭔가 비상식적인 거죠. 스스로 그렇군요. 방법을 찾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 지금 이제 민주당 상임고문이죠. 지방선거 역할론도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오전 라디오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당연히 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이 요청하는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역할이 됐든 저희 당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네. 깊이 고민을 하실 것이고요. 또 그런 역할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 역할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설마 후보로 뛰시는 건 아니죠? 예, 지금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연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이 요청하는 역할을 해주시리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설마 후보로라고 물었더니 지금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천일 원장님께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송영길 대표와 저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전 후보의 등판이 빨라지냐 느려지느냐가 이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만약 윤석열 당선인이 지방선거 잘한다면 출마도 가능성이 있어요? 대통령 후보 출마 가능성은 저는 예. 뭐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이번 지방선거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잘 한다면 의외로 지금 순조롭게 간다면은 지방선거 때 제한적인 역할론
이를테면 서울이나 경기도지사는 주요 광역 지자체만 지원하는 형태, 제한된 지원 선거를 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지도가 떨어지거나 한다면 바로 지방선거 때 전국을 돌면서 지원 조사를 할 수도 있고 8월달에 전당대회 때 본인이 민주당 당 후보 대표 할 수도 있고. 당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유세에 나설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주요 정치인과 미묘한 함수 관계가 있는 거죠, 서로. 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추은혜 해설위원께서.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그 경기지사 후보로 나오고 싶어하는 조정식 의원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기 시흥을 자기 지역구가 자기가 출마하면 공석이 되니까 여기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나오면 어떻냐라고 하는 아이디어까지 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네. 일단 가장 빠른 스케줄이 6월 지방선거를 수도권부터 해서 지원하고 8월 전당대회 때 당대표 도전하고 그리고 2024년 다음 총선을 이재명 고문 중심으로 치르는 방안이 가장 빠른 스케줄이고요. 네. 그거보다도 만약에 아니라면은 당분간은 그냥 백의종군하면서 2024년 총선을 한번 노리는 방안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봄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수정에서는 지금 대구시장 선거가 뜨거운데요. 권영진 시장, 홍준표 의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사퇴했고요. 시장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유영아 변호사가 YTN에 출연을 했는데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특히 이제 대구시장 경선이 갑자기 뜨겁게 떠오르고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데 지금 집권 여당의 텃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장이 되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정치 1번지에 되면 정치적 영향력은 물론이고 당 내 지분권도 행사할 정도로 경력이 큽니다. 그런 만큼 이제 치열하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데요. 갑자기 어떻게 보면 이제 돌발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오랫동안 보좌해왔던 이제 유형아 출마 여부가 변수인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박근혜 대통령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인 전면에 나서는 것은 본인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적 부담이 된다. 근데 최근 들어서 유형아 변호사의 그 인터뷰 내용은 상당히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의중과는 무관하게 출마하겠다. 그러나 굳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린다면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출마 의지가 강한데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또 다른 경선 과정 홍준표라는 김재원 전 의원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야 됩니까? 공격해야 됩니까? 아주 미미한 상황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형아 대변인이 변호사죠. 변호사가 출마를 하거나 박근혜 대통령 어떤 형태로든지 대구 선거에 지방선거에 개입을 하는 순간 상당히 전체적인 여야 구도는 복잡해지고 국민의힘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입장에 처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인 행보를 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현 정부를 도와주는 거고 결국 야당을 도와주는 거고 본인도 이후의 모든 과정 저는 순탄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추은혜 해설위원님, 이 대구시장 선거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겁니까? 특히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일단 여기서 더 뜨거워진 것 같아요. 유영아 변호사가 이사 간 곳이 수성구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본인이. 수성구는 뭐냐면은 돈까지 따져봐야겠지만은 홍준표 의원이 만약에 대구시장 후보로 되면은 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를 보궐선거를 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유영아 변호사가 아직까지는 대구시장을 이렇게 불을 놓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염두에 두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면은 그 광역단체장 공천되려면은 선거인단 당원 선거인단 50% 일반 여론조사 50%입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과연 그 당원 50% 여론조사 50%에서 기존 다른 후보들의 벽을 뚫을 수가 있을까?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조금 지나면은 아마 느끼게 될 거고 그래서 달리 선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대구시장 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표 의원 경우에는 지금 모양은 바람직하지 않죠. 경남지사를 한 분이 또 다시 또 하기로 그 대구시장으로 나오는 거 여기에 지금까지
이전에 35% 감점을 주기로 페널티를 주기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보니까 그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인당 예. 최고 받을 수 있는 페널티를 10%로 줄였기 때문에 예. 홍준표 의원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홍준표 의원 생각은 뭐예요? 대구시장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대권 도전한다는 겁니까? 어떤 생각일 거예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관계가 좀 매끄럽지 못한 상태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예. 중앙에 있으면 자꾸 영향을 가장 강하게 세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나가 충분히 이제 기반을 구축한 다음에 추후를 도모하겠다는 건데 저는 자칫 잘못하면 대구시장 국민의힘 경선이 뜨거운 감자가 돼서 국민의힘 전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내부 조율이 필요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방치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밖으로 메시지를 내는 순간 예, 그건 상당히 회오리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명한 처신을 하지 않을까. 계속 감옥에 있는 수감기간 5년 동안에 거의 정책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점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건데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상당히 힘든 고통스러운 과정에서는 정책 행보 처신을 잘해왔다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과연 그런 실책을 할까? 그러지 않으리라고 기대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